한국은 서울, 대전 이 두 도시는 살아봤고 전주, 대구도 자주 가봤고 인천하고 부산 추가했어요. 그래서 6도시. 어디가 1위예요? 한국에서 항상 1위를 뽑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1등. 그러면은 여전히 좀 고집 세게 서울만의 특징? 바쁘다는 거, 빨리빨리 번개처럼 일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국천 얘기하다가 끝나고 그러면 같이 가요 지금?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바삭한 한글 과자의 소리처럼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오는 수다. 바삭한 수다의 MC를 맡은 디디. 그리고 타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에 저희 광주에 와 있어요. 광주 식품 대전에 한글 과자 4일 동안 팝업하고 있는데 약간 우리가 요즘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나? 많이들 한글 과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니까요. 작년에 광주에서 했을 때 완판해서 우리가 일찍 갔었는데 이번에도 완판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완판해버리고 어떡하지? 너무 빨리 완판해서 더 불러서 다 팔고 2번 완판했어. 광주 사랑합니다. 이번에도 많이 와주셔야 돼요. 늦게 오시면 또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바로 진행하고 싶은데 왜냐면 오늘 모시기로 한 분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한국 교육이라고 하면 약간 레전드급의 분이시니까 그러면 일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두 분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상 좋은 기회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교수님 저도 약간 나왔던 영상을 많이 봤어요. 한국어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말 이해가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교수님이 직접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로버트 파우저이라고 하고요. 일본하고 한국은 13년씩 살았고 근데 한국에 처음에 인연을 맺은 것은 1982년 우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살게 된 것은 1983년에서 84년 1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배웠고 그 전에 이제 대학 전공이 일어일문학이었기 때문에 이미 조금 한자 고생 그만큼 했고 근데 나중에 한국하고 일본은 영어 가르치면서 또는 외국어 교육이나 가르치면서 살게 됐고 그리고 조금 경력이 신기한 것은 일본에서 한국어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가고시마 대학이라는 데서 거기에 교양 한국어 과정을 만들었고 가르쳤고 한국어 원어민 시간 강사 그런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어디서 온 분? 그리고 원래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리라는 데 선생님은 이제 시카고 출신이시죠. 같은 지방 중서부 뭐 그래서 미드웨스트라고 더 할까? 약간 업되어 있는 느낌이. 그래서 앤아버 미시간 출신이고 거기서 쭉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보면서 또 약간 신기했던 게 석사 박사를 응용 응용 언어학으로 언어학으로, 하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듣고 싶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살짝 언급은 해주셨어요. 이제 한국에 처음 인연을 맺으신 건 이제 82년도였는데 그 후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어떻게 인연이 맺어지고 처음 배우신 경험이 어떠셨어요? 일본어는 제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2년 동안 일본에 사셨어요. 미국 전용군으로. 그때는 또 아버지가 교토에 사셨고 어렸을 때는 이제 일본 이야기 좀 많이 듣고 대학 가니까 일본어 한번 해보고 꽤 운 좋게 학점 잘 나오고 선생님도 저를 좋아했고 발음도 좋다고 막 이러니까 약간 빠진 거예요 일본에.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중급에서 이제 상급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국인 유학생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미국에서 같은 반에서 한국 유학생 친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친구들이 한자 이만큼 고생했으니 한국어 배우면 금방 일 거다. 근데 걔들이 뭐 거의 공부 안 해도 그래도 학점이 잘 나왔고 저는 고생 미국인은 다 고생하고 그래서 그 말 믿고 이제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1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조금 이 한자 미리 알면 그리고 한자뿐만 아니라 일본어는 어수는 비슷하고 조사도 있고 존댓말 반말 이런 차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한국어는 쉬웠어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 친구 2년으로 한국 이렇게 하게 됐고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처음에 일본어 공부하게 됐고 약간 긴 소리인데 그래도 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꽤 재밌어요. 그때 처음
처음에 이제 한국어로 배웠으니까 오늘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눈앞에 보이는 거? 맞아요. 13년에 저랑 타일러가 한글 모양인 과자가 없어서 한글 과자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약간 외국인 친구들 중에 한글 과자랑 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재밌게 습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약간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네. 근데 너무 예뻐요. 근데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어 공부하러 오는데 LA에서 비행기 탔어요. 그때는 뉴욕은 없었고 그래서 LA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어 공부하는데 옆에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잘라가지고 기억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이쑤시개 이렇게 잘려서 한글 몇 글자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얘네들 김포공항이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그래도 기억은 읽을 수 있었어요. 아, 김포의 네, 다른 거는 몰랐지만 좀 약간 그런 생각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드시라고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쑥맛이랑 마늘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놀면서 한국을 배우는 어떤 그런 생각. 뭐 술자리에서도 게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거 하거나 부부들끼리 약간 꺼내지 못한 소리들을 과자를 통해서 전화하거나 이 리얼 먹어도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 맛은 쑥맛이구나. 쑥이랑 마늘 맛이에요. 당근 신화 컨셉. 맛있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82년에 한국에 처음 오셨었는데 한국에 와서 생각했던 그림과 비슷했었나요? 일단 미국에서 그 유학생 친구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의외로 그 친구들이 정확하게 얘기해줬고 늘 80년대 이야기 생각하면 민주화하고 올림픽. 근데 올림픽은 경제적인 선진국 되는 그런 상징이고 민주화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한국인 스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갖고 우리가 지금 아는 한국이 80년대 여러 어려운 갈등 속에서 태어났고 90년대, 2000년대 계속 발전시켰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한국어를 처음 이렇게 네, 네. 배우시고 일본어 하시고 한국어 하시고 다른 언어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배워보신 언어들 뭐뭐 있어요?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 배웠어요. Puedo hablar un poco de español, pero no bien. 심지어 멕시코에서 유학 여름에 2달 있었고 스페인어는 쉽죠. 영어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리고 독해를 위해서 프랑스어 독학을 했고 그래서 르몬드 정도 읽을 수 있고 말은 못해요. 약간 이상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면 그냥 쓰라고 이렇게 하고 독일어도 배웠어요. 근데 독일어 배웠던 것은 재미있는 게 남산 독일 문화원에서 배웠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인 학생하고 같이 그 남산 문화원에서 독일어 배웠고 왜요? 그때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영어 느끼는 어려움을 저도 좀 외국어 배우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싶었던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 묘하게 언어하고 근합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근합이 좋고 일본어도 괜찮고 독일어는 아쉽게는 근합이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there, did, this, das, them 그냥 하나도 통일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 독일어 문법이 어려웠고 한국 학생들이 제가 서양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독일어 잘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같이 고생을 했고 그게 90년이었어요. 1990년. 그러면 한국어랑 왜 궁합이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점이 약간 한국어 할 때는 보람을 느끼고 뭔가 밝아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밝아지고 재미있는데 일본어도 언어가 다르긴 한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어는 사실은 발음이 문제 없는데 이 문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거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왜 아마 그냥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서 그쵸? 하는 느낌이 좋아서 그게 이제 언어의 특색이나 그것보다 하는 느낌이 좋아요. 좀 재밌더라고요. 왜 근합이 있는지. 은근히 비슷한 게 있어요. 전 식감이라 그러거든요. 언어의 식감이 있는데 그게 느낌이 좋아요. 말할 때 구간 안에서 한국어가 굴러가는 이 느낌이 좋고 그리고 울리는 느낌이 좋고 맛이 있어요. 맛있잖아요. 한국. 뭔가 신나. 근데 다른 언어들도 재미있는 맛들이 있는데 푹 빠지는 언어들이 있고 안 빠지는 언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어민의 반응이라든가 왜냐하면 뭐 80년대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어디 가나 그냥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하고 어우 한국말 잘하시네
뭐 이런 반가워하는 어떤 그런 것도 서로 이렇게 좀 한국말로 얘기하고 인사하고 사용하면 상대방은 반가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하고. 재미라는 게 느끼는 게 언제냐면 반말 존댓말 있으니까 트랜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반말로 하면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든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감정이 아예 다르고 존댓말로 했을 때 그 감정이랑 거기서 받는 존경, 레스펙트라던가 이런 게 좀 다르게 매번 느껴져서 인도에도 우리가 존댓말 반말이 있으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친해지면 반말로 약간 천천히 이렇게 나오면서 더 빠지게 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친해지는 것 맞아요, 같은 느낌. 맞아요. 그게 영어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다 이유잖아요. 누구든 이유고 친해지면 욕은 할 수 있겠지만 욕으로 약간 친해진다는 게 느끼진 않더라고요, 가끔. 근데 언어 많이 하시는데 일본어랑 한국어가 은근히 좀 비슷한 부분들도 많고 이렇게 되면은 좀 헷갈릴 만한데 저는 사실 주말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도쿄 여행하고 왔는데 저는 일본 말을 잘 못해요. 읽는 거는 오케이. 말은 못해요. 말을 잘 못해서 일상적인 표현들을 따로 외워서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커피숍에 갔어요. 주문을 하려고 미리 외웠죠. 호트 코히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하고 시켰는데 주문해 주시고 이제 주시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고 가는데 한국말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럴 때 뭔가 내가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할 때 한국말이 먼저 나와요. 영어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그런 경험도 있으신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왔는데 입국할 때 여권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이까 걱정을 했는데 약간 외국어 사이에 전환을 해야 되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쵸. 일본에 갈 때는 또 네네네 뭐 하고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어느 거가 맞는 친구인지 이 외국어 모드 안에서 선택 이게 혼돈되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본 거 기억나는데 중세 한국어도 배웠다는 네네, 이야기를 맞아요. 들었어요.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그때는 고려대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국어 깊이 배우고 싶어서 이 중세 국어는 뭐 시조, 가사 그런 거 공부하게 되면 언어에 대한 감각이 더 깊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대학원생을 개인 지도를 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중세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아질까요? 시조 가사는 시 있기 때문에 조금 말 흐름 이렇게 예쁘게 말 흘러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 시도 도움이 됩니다. 시는 원래도 어려운데 어느 언어나 시가 약간 깊은 그 뜻을 이해하기가 원래 어렵거든요. 한국 시는 그 중에도 저한테는 더 어려운데 중세 한국어까지 배우면 더 어려울려나? 또 한자를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한자는 이미 조금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약간 연습을 해서 지금 책 2권 쓰셨... 책 6권 썼고 7권째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럼 그 중에 최근에 쓰셨던 책은 24년 초에 도시는 왜 역사로 보존하는가 그리고 도시덕법 2권을 냈는데 도시덕법은 이제 14개 도시 제가 인연이 깊고 뭐 살았거나 아니면은 자주 갔던 그런 14도시에 대한 책이고 1인칭 추상적으로 제가 느낀 거 도시의 분위기 도시에 대한 좀 추상적인 책이고 도시는 왜 역사로 보존하는가 이 책은 국전 같은데 왜 보존하는가 보존의 역사에 대한 책인데 근데 조금 더 객관적인 책이고 그럼 어디 살아보신 한국은 이제 서울 대전 이 두 도시는 살아봤고 전주 자주 가봤고 대구도 자주 가봤고 인천하고 부산 추가했어요 그래서 6도시. 대전에 1년 반 살았어요. 가이스 있으면서. 대전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다. 대전은 볼 것도 없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보람을 느끼는 게 많이 글이 없는 대전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 대전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한 달 살기 할 건데 딱인 도시 3군데 한국 안에 일단 부산은 가장 살고 싶은 도시다. 부산은 굉장히 좋아하고 바다 있고 자연도 있고 그리고 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점으로서 부산도 아주 좋고 그 다음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 아닐까 생각하는데 광주의 양림동이라는 동네 있어요. 양림동 완전히 빠졌어요. 그 양림동은 이제 한옥이 있고 근데 이제 광주이니까 북촌처럼 이렇게 국제적인 관광지도 아니고 조금씩 사람들이 오고 조금씩 카페 식당이 있으면서 오래된 한옥 잘 조화롭게 그리고 산 근처에 있고
있고 아주 예쁜 동네. 양림동에 한 달 정도 살았으면 어떨까. 좋은데요? 꿀팁인데요. 좀 욕심 있고 그 다음은 서울에서 오랫동안 서촌에 살았고 북촌도 살았는데 한 달 동안 서촌에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는 않아요. 이제 그 동네 변화도 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아직 서촌에 아는 상인들, 뭐 수바 아저씨, 뭐 동네 주민들 많이 알고 단골 식당도 몇 개 남아 있고 하니까 서촌은 저한테 이제 새로운 걸 알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한 달 정도 살면 그럼 현황을 좀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부산, 광주 양림, 그리고 서울 서촌인데 얘 셋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어디가 1위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데 한국에서 항상 1위를 뽑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1등. 그러면은 여전히 좀 고집 세게 부산을 할게요. 왜냐면 부산은 이제 바다도 있고 볼 것도 있고 그리고 옛날 동네에 한국의 여러 도시의 역사는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재밌어요. 근데 교수님 이제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한옥 되게 좋아하시고 서촌, 북촌은 근데 서울은 굉장히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공간이어가지고 서울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은 갈수록 접근하기 어려운 게 제가 아마 어디서 비빔 도시라고 이렇게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섞어서 이 한 동네에 다 있다. 오래된 건물, 새로운 건물, 예를 들어서 맛있는 카페가 있고 옆에 세탁소 있고 뭐 다 이렇게 복잡하게 다 있는 그런 의미로 비빔 도시라고 썼는데 최근에 조금 그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아, 왜요? 서울은 지금 비빔밥은 아니라 피자. 비자가 돼가고 있는 피자가 그 동그란 페퍼로니 부분이 아파트 단지 그리고 남아있는 치즈는 이제 옛날 동네. 그래서 사실은 그 비빔 도시라는 개념이 아마 10년 전에 썼을 건데 그거는 조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 그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피자 도시 이렇게 비자 도시. 근데 치즈 부분에 누가 사는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이나 직장인들이 아파트 페퍼로니 부분에 살고 있고 우리가 치즈에서 살아요. 우리 같은 이쪽은 치즈 사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조금 주류가 치즈 사는 사람은 어르신, 젊은 사람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외국인. 앞으로 서울은 그런 어디 가나 지금 아파트 단지 되면 아주 재미없는 도시 돼버릴 수도 있어요. 저 한 2달 전인가 유럽에 다녀왔는데 유럽에 논생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 논생 옆 동네가 이제 새로운 건물이 와야 돼요. 미리 6개월 전에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이 건물이 이렇게 커지면 이웃들이 미리 약간 우리는 이렇게 큰 거면 햇빛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싫다. 이런 거를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정부에 가서.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플랜할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대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약간 재개발 이런 게 많이 보여서 너무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집은 보존할 가치도 없고 또 집 낡아지고 또 고치기가 힘든 집도 있고 근데 재개발의 방법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히 궁금한 게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이드나 인터넷 찾아서 가시잖아요. 누군가가 여기 가봐라 해서 거기만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있는데 교수님은 약간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떻게 구경을 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두 방법. 첫 방법은 스카이뷰 있잖아요. 네이버든 뭐 다음 지도든 구글이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지도가 아니라 위성 사진 그대로 보여주는 그 구글 어스 같은 그냥 지도는 안 되고 그 위성 사진이 찍은 것을 스카이뷰 보고 이 기후 지붕이 많은 데는 한옥이 많다는 거. 지명도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은 운 좋게 건축하는 젊은 친구 몇 가깝기도 하고 물어보고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거 100% 아는 그 정보망은 어디서 오는지 근데 엄청 많이 알고 하니까 부산에 간다 그러면은 줄줄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그거 이제 활용하고 또 이 스카이뷰 꼭 해야 되고 스카이뷰로 보시는 게 건축물을 확인하는 건축물 확인할 수 있는 또 궁금한 게 생긴 게 외국인들은 그래도 서울에만 약간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놀러 오면 일단 서울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근데 부산이나 아까 광주나 거기는 약간 한옥마을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서울에만 이렇게 놀러 올까요? 일본에서 이제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각 언어마다 조금 여행 정보가 좀 비슷하나 봐요. 그래서 교토에 이 지역에 가면은 이제 중국 사람 많다. 이 지역에 가면은 오히려 독일 사람 많다. 그래서 아마 홍보가 되지 않았을 거요. 일본에 또 충격 받았던
갔던 게 나고야에서 숙박해야 할 일이 생겨서 나고야에 숙박하고, 근데 나고야는 일본 사람 사이에 아주 인기 없는 대전 같은 거쳐가는 곳. 근데 이 나고야 걸어가면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다. 나고야에서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을까? 근데 이제 쇼핑하러 왔고, 그리고 그 공항은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아시아하고 이렇게 직항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광주, 부산 이런 데는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면 외국인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비행기 이렇게 직항도 이렇게 늘리고 하면. 부산은 볼 것도 많고 바다가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식도 지방은 조금 더 싸고 먹자 걸목도 많이 남아 있고. 소셜 미디어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맞겠네요. 이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에 찾아올 친구들한테 좀 특별히 좀 추천할 만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동도사 좋아합니다. 동도사. 동도사요? 네, 동도사 울산 근처에 있는 동도사이라는 절을 엄청 그것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고 분위기가 운치가 거기- 있는. 어우, 예, 그런 그냥 찾아봐야 되겠다. 동도사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꼭 가보셔야 돼요. 실제로 절을 사용하는 그 살아있는 절이잖아요. 볼 것도 많고 전시관도 아주 좋아요. 재밌다. 오늘 많이 배워간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스카이뷰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목포에 초대받아서 목포에 내려갔는데 목포도 재밌어요. 목포 이야기 한국인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들었어요. 여행 가고 싶네. 근데 여행 되게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예. 한국 올 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여행 많이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도 많이 가보시고. 그 14개의 도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6개가 한국이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고향의 애나베 미시간에 대해서 썼고 고향에 대한 좀 아쉬운 생각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뉴욕에 대해서 썼고 지금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썼고 일본은 도쿄 그리고 교토 살아봤고 가고시마 쿠마모토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 네 도시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유럽은 런던에 대해서 썼고 옛날에 박스는 아일랜드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블린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그 도시 완전히 변했고 90년대 더블린하고 지금의 더블린은 많이 이렇게 다르고 그럼 이 많은 세계 엄청 많이 다녀보셨는데 거기서 가장 좋았던 도시나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기억이 남는 것 가장 감정이 있는 부분이 고향일 거죠. 그 다음은 서울하고 교토일 거요. 서울은 오랫동안 인연 맺었고 40년 넘었죠. 그리고 교토는 아버지가 교토에 계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토 살면서 어머니가 4번 놀러 오셨고 그 이후에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약간 늘 교토이라는 그 말 들어도 가끔 이렇게 어머니 모시는 것은 어머니를 위한 어떤 선물, 추억 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교토 가면 가끔 같이 걸었던 길 그 벤치 있어요. 그 벤치는 아직 있어요. 그 벤치 보면 눈물 흘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도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 일본인 노부부가 와가지고 다이조부 데스까 이렇게 물어보고 괜찮으신가? 사랑스럽다. 다이조부 데스까? 어머니하고의 추억이 교토에 담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하니까 고향 애나베 미시간 교토 그리고 서울은 옛날 추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 다 같이 혼전하는 그런 도시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은퇴하기에 좋은 곳일까요? 제가 은퇴를 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최근에 좀 느끼는 게 자연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 때 어디도 못 가고 답답한 시기였기 때문에 근린공원 발견하고 지금 아마 프로비던스에서 모든 공원은 다 가봤어요. 야. 자연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울은 자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서울의 선영공원 있죠. 경의선 숲길 그리고 개천에 따라서 성북천 길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많은데 그래서 서울은 그런 의미에서 미래로 은퇴하기 좋은 도시. 그런 녹지들이 있으니까. 서울만의 특징 그런 게 있을까요? 바쁘다는 거 빨리빨리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 빨리빨리 그런 것을 떠나서 활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뭔가 활기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금방 돼. 약간 보글보글거리고 있는 느낌이 있죠. 편하고 편의점은 다 있고 이렇게 다이내믹 코리아 같은 이게 살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얘기하다가 번개처럼
일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물론 친구 사이 잘 아는 사이지만 뭐 북촌 얘기하다가 끝나고 그러면 같이 가요 지금? 이제 번개 그냥 갈까?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시간하고 뭐 예약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자발성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서울도 은퇴하기가 나쁜 도시 아닌데 문제는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근데 은퇴라는 개념이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은 은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서울은 안 좋고 계속 활동하면서 좀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이면 서울도 괜찮고 뉴욕도 마찬가지 유럽의 도시도 비슷한 오히려 은퇴는 이제 큰 도시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병원도 그렇고 시설이 있으니까 막 갑자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 살아오셨는데 어때요?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한국이 어떻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발전됐는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발전했죠. 지금은 아마 한국 젊은 층은 OECD 선진국 중에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떨 때는 다 박사, 석사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아요. 교육 수준이 높은데 윗세대가 그렇지 못해요. 윗세대가 사실은 OECD 중에 교육 수준이 아주 낮은 편.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고 세대 간의 차이. 근데 갈등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세대 간의 차이는 많이 느껴요. 아무래도 계속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거니까 계속 교육 수준이 높은 세대가 또 50대 될 거고 또 언젠가 또 60대 되니까 그러면 한국이 이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거 발전의 어떤 성과일 수도 있고 근데 한국 이해하려면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한참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사이에 뭔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 바뀌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바뀌거나 사회가 바뀌거나. 예. 항상 올 때마다 뭔가 오늘 사실은 좀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향수 좋아해요. 여기 이제 성수동까지 왔으니까 작년에 향수 샀던 데 가서 새로운 향수가 나온 좋겠네 가게가 근데 가게가 없어졌어. 여기 성수 너무 비싸요. 예, 월세를 못 내요. 그런 변화가 항상 이렇게 가게 없어지거나 뭔가 이사 갔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이 키오스크는 굉장히 놀랐고 모든 곳에 있어요 요즘에. 정말 키오스크가 키오스크는 근데 와. 익숙해져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젊은 한국에 아는 분하고 같이 키오스크 하는데 이 친구가 20대 후반인가 완전히 그냥 쫑쫑쫑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있고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어떨 때는 기다리는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냥 떳떳하게 죄송합니다 이 키오스크하고 막 싸우는데 저도 키오스크랑 많이 싸워요. 왜냐면 그래요? 저만 아니구나. 전혀. 왜냐면 키오스크마다 가끔씩 세팅이 달라요. 메뉴를 뒤져보는 이 과정이 디자인이 매번 다르니까 그 골치 아픈 부분이고 그리고 항상 뭘 적립하라 뭐 전화번호 달라 휴대폰 무조건 넣어달라는 것도 있고 약간 짜증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국에 놀러 갔는데 키오스크만 있다? 그럼 외국에 왜 갔어? 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약간 좀 해보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느낌도 들고 요즘에 그래서 카페에 키오스크 있으면 다른 데 가요. 저만 아니구나. 네, 저도 다른 데 가요. 근데 편할 때도 있고 근데 키오스크는 조금 이해하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또 친구랑 밥 먹는데 여기 되게 맛있대요. 소개시켜주고 싶었다고 주문을 하는데 키오스크가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오스크 띡띡띡 해가지고 이제 주문해서 밥이 나오는데 얘가 이미 시켰잖아요?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광고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랑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꾸 방해가 되는데 그래도 사람 수명에 영향을 끼친대요. 일상에 짧을 수도 있지만 사람과의 소통이나 교감을 하는 게 오랫동안 쌓아가면 장수를 할 수 있는데 짧게 만나더라도 아는 사이라면 웃게 되고 그 해피 호르몬이 머릿속에 가게 되고 그래서 약간 더 좋은 감정이잖아요. 혼자 있으면 혼자의 스트레스든 그 감정에만 몰입하게 되니까 그렇게 안 좋대요. 주변에 키오스크 있는 카페가 두 군데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때만 가요. 왜냐면 그 키오스크 있는 카페가 늦게까지예요. 직원이 없어도 되니까 알바비 아끼고 있으니까 24시간 운영 이런 거지. 그것도 못 물어보잖아요. 식당에 뭐가 맛있어요? 이거 키오스크한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거잖아요. 거기선 키오스크에서 제일 잘 팔아야 되는 거는 추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익숙해지기는 한데 어떨 때는 막 오히려 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난 기어서 잘 쓴다. 뿜뿜뿜뿜뿜뿜뿜 이렇게. 근데 그때는 항상 실수가 나와. 아, 오늘 교수님이랑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가 아쉽습니다. 됐어요.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나중에 또 한국에 찾아오실 때 꼭 연락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소감 멘트를 한번 부탁드리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좀 특이해서 한글 과자로 소감에 대한 키워드로 이렇게 초성을 올려두시고 우리가 맞춰보는 걸로. 키워드로 만들어. 네. 여기 아가 있고 반가 기억가 필요하고 네 너무 재밌는데 네, 반갑다 이렇게 해서 네 반갑다 너무 이렇게 두 분 뵙고 반가운 것도 있고 대화도 너무 재미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마지막 아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대화를 오늘 나눴는데요. 우리도 반가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